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특공개미TV입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주식이라든지 선물 투자하시는 분, 그런 지인분들 계시면은 제 채널 공유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증시가 급락했을 때죠. 급락했을 때에 지수 찐바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이제 그때 우리 유료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예. 급락이 나오던 당시 오전 11시 30분이면 박살났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두려울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료 회원님들께는 찐바닥,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찐바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찐바닥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때가 찐바닥이었습니다. 네, 미증시도 국내 증시도 급반등이 나왔죠. 자, 어제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코스피가 1.7% 빠졌고요. 코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체의 52.7%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63.3%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국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일본이라든지 홍콩은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좋았네요. 중국 쪽, 그런 쪽은 그나마 우리보다는 좋았어요. 네. 자, 원달러 환율은요, 지난번에 최고점 맞췄죠. 2월 달부터 상승할 수 있다, 중기 상승 뷰를 제시해 드렸었고 적중했고, 또 단기 고점 1,400원까지 본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적중을 했고, 그죠? 네. 제가 예상했던 고점을 찍었으니 전 이제 좀 계단식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이미 빠졌어요. 이미 빠지긴 했는데 좀 더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환율 그때 최고점 찍었을 때에 제가 우리 유로 무료 카톡방에 환전할 타이밍입니다, 달러 있으신 분들은 환전 좀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실제로 그 이후로 쫙 빠졌죠. 예. 자, 오늘 수급 분석인데요. 양대 시장 오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은 코스닥은요, 어제 1830억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늘 2400억, 어제 순매수를 뛰어넘는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순매수 업종은 뭐 주요 섹터 중에는 없었습니다. 짜잘한 섹터가 조금 있었었는데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최대 순매도 업종은 아무래도 IT, 그리고 스몰캡, 그리고 금융은 뭐냐면은 오늘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에코프로가 금융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스몰캡, IT 쪽에서 대량 매도가 잡혔다. 코스피도 오늘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요. 3,882억입니다. 네. 매수 섹터는, 순매수 섹터는 운수장비.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줍니다. 운수장비에서. 그래서 운수장비는 오늘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네, 또 금융섹터, 금융주들 오늘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해지 개념으로, 지수 방어 개념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 순매도는 전기전자. 최근에 한 2주간 가장 많이 매도가 나온 섹터가 바로 전기전자고, 그죠? 네, 가장 많이 매수 들어온 게 운수장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섹터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메인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합하면은 이게 66%예요. 거의 65% 이상 나옵니다. 66% 이상 나오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현대기아차, 네, 얘 둘 합하면은 이것만 해도 거의 50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섹터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떤 종목이 시총 비중이 제일 높은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수급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운수장비가 메인 섹터였었고요. 보시면 여러 종목도 있어요. 뭐 자동차 쪽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만 딱 놓고 봤을 적에는 조선주 아주 많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현대기아차도 좋았습니다. 현대차도 오늘까지도 좋죠. 조선주, 자동차, 조선 최근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었다. 자, 국내 증시 이슈 분석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네,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좋았죠. 좋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을 그러니까 좋은 호재, 네, 자 호재 실적, 호재 뉴스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미리 올라가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선반영이라고 그러죠. 선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호재에 대해서 미리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한 수급 주체들이 미리미리 매수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미리 매수를 들어가죠. 그래서 미리 주가가 올라갔는데 나중에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재료 소멸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 물량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건데 오늘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차트 보시면은 SK하이닉스 자 네. 어떻습니까? 어제 급반등 나왔었잖아요. 그죠? 어제 급반등 나왔었다가 오늘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의 반등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이 났다가 오늘 다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추세선을 그거 보면은 네, 이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오늘 재이탈을 한 거죠. 그죠? 기술적으로는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하루 이틀 더 봐야 돼요. 자, 아무튼 SK하이닉스는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은 너무나 좋았고요. 자, 5대1로 액면 분할했었던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액면가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5배가 됩니다. 네, 기존에 2662만 주가 이제 1억 3313만 주가 된 거예요. 왜 액면 분할하느냐? 통상 이제 10만원이 넘는 고가의 주식인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매수하기를 꺼려요. 아무래도 매수를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네, 쪼개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널리 매수 기회를 넓혀주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갭상승 출발했던 겁니다. 하지만 갭상승하면서 외국인들 기관에 대량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다 보니까 지수 하락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건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이벤트가 이제 5월 말까지는 5월 말까지는 이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말씀 언급을 할 거예요. MSCI 지수 편입 예상 종목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은 현재 3개. 알테오젠, 현대일렉트릭, 엔캠이 3종목이고 이벤트는 1차 시대는 5월 중순 발표. 5월 중순에 그러니까 5월 둘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겠죠. 발표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발표하면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에 리밸런싱에 따른 이제 인덱스 수급이 유입이 되는데 이건 기계적인 수급이 무조건 들어오는 거라 수급이 들어올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두 가지 체크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인데요. 여전히 이제 과매도에 따른 가능성 지난주 말씀드렸고 3일 연속 반등 나오면서 적중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당시에 저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말씀드린과 동시에 21선까지 본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21선 찍었어요. 그죠? 어제 21선 둘 다 찍었죠. 네, 오늘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탈을 했습니다만은 적중을 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반등 시에 점진적으로 비중을 줄여라. 특히 21선 돌파 효과가 중요하다. 네, 왜냐면은 매크로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게 매크로가 좋아져서 반등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단순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죠. 매크로는 여전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비중은 줄이되 아직까지는 최고점을 찍었다고 보기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저는 미증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미증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장도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오늘 비록 빠져서 좀 안 좋게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모른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오늘 장중 9시 39분경에 우리 유료 무료방에다가 코스닥이 전일 고점 돌파를 했다. 여기입니다. 9시 30분 넘어서 이 구간에서 제가 카톡을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전일 고점은 살짝 돌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일 위험하고 중요한 구간이에요. 살짝 돌파했다가 빠져버리면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라고 제가 경고를 했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빠졌고 또 한 번 살짝 돌파했다가 또 빠지더니만 결국 급락이 나왔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러니까 위험 패턴이다라고 경고를 한 다음에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패턴 사례 분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차트 분석, 뭐 경제지표 분석 등등 과거 사례가 있는 것들을 전 다 분석해요. 다 분석해서 통계를 내고 어떤 확률이 높은지를 전 다 계산해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봉 같은 경우에도 전 하루 종일 차트만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거 위험한데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제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다양한 어떤 파동의 패턴들을 숙지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제 시황 적중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것도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장이죠. 위험하다 말씀드렸던 구간이 결국 최고점이 됐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는 21선 돌파 실패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네, 근데 분봉이 과매도라서 오히려 이길 갭상승 출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다.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 주식은 심리게임이에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15분봉인데요. 자, 이 세로선이 뭐냐면 일자, 날짜, 구분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분봉이 쫙 오르면서 마감하죠. 과열 마감했어요. 과열 마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개미들이 분위기가 좋죠. 야, 지수 올라간다. 과열 마감하면 지수가 다음날도 올라가겠지? 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딱 올라가면서 마감할 때는 종가관리 멋지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매수가 막 들어온다고. 근데 오히려 과열 마감하고 나면은 주가가 다음날 개파락하는 경우가 많다. 자, 과열 마감, 개파락. 과열 마감, 또 개파락. 그죠? 네. 또 이날도 과열 마감이죠? 어제입니다, 어제. 어제 과열 마감, 오늘 개파락 출발. 자, 반대로 급락했죠? 과매도 마감, 갭상승 출발. 그죠? 또 과매도에서 살짝 반등 마감, 다음날 갭상승. 했다가 과매도 마감했죠? 또 갭상승. 이런 거예요. 오늘 과매도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된다. 100%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이 매우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무료 카톡방에도, 유료방에 당연히 올려드리고, 무료방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아직까지 무료 카톡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꼭 무료 카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주요 뉴스들도 제가 체크해드리고, 단기, 중기 관점에서의 시장 방향성도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증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는 33에서 3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요, 지금 17시 50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 보면 4.643. 그죠? 네, 지금 급등을 한 상태에서 지금 밀리지 않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시장에 부담된 요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채금리 급등할 구간에서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었었죠. 네. 자, 페드워치 상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은 지금 계속 80% 이상대로 나오고 있고, 6월달. 그러니까 당장 이제 5월달 FOMC 회의, 5월과 6월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페드워치 금리 인하 전망은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실시간으로도. 3회에서 1회로 떨어졌다가 오늘 보니까 2회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12월에 금리 인하하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첫 금리 인하는 9월로 동일합니다. 9월. 근데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내년 1월이냐 아니면 올해 12월이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는 3회 인하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지금 컨센서스가 1회냐 2회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당연히 그만큼 거품이 빠지는 게 정상이다. 매크로 안 좋아요 지금. 자, 이번 주 경제지표, 이건 뭐 화요일에 나왔던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PC입니다. 금요일날 발표될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되겠는데, 현재 코어 PC, 코어 전년 동기 대비 코어는 컨센서스가 너무 좋다. 지난달에 2.8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 컨센서스는 2.6이다. 예. 최근에 제가 쭉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23년 6월부터 여러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거의 10개월간
10개월간 단 한 번도 컨센서스 상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빨간색이 없었다는 거죠. 즉 패턴대로면은 이번에 나올 수치도 컨센서스 부합 아니면 하회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매우. 근데 이런 거는 뭐 누구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시장 참여자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최근에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에 여기서 물가지표가, PC지표가 컨센서스 부합한다. 그러니까 부합만 나와도 호재예요. 왜? 지난달에는 2.8이었기 때문에. 그죠? 예, 부합으로만 나와도 호재다. 그래서 컨센서스 부합 2.6으로 나오게 되면 호재고, 만약에 2.6보다 낮게 나오면 완전 빅호재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나와주면, 컨센서스 하회에 나와주면 나스닥 지수가 진짜 21선 돌파 시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실적 발표. 테슬라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적중했고, 그죠? 네, 적중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적엔 잘 나왔어요. 보시면은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빨간색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어떤 얘기들 나왔는데 뉴스 보게 되면은 여기 그래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커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보시면은 인터뷰 내용인데요. 선도적인 AI 구축으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몇 년 더 소요될 수가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메타가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천 수준의 주가를 유지하려면 명확한 비트コ인 레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더 또 폭발적으로 나와줘야 지금 주가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야.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2분기 전망 회사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대로면은 올해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뭐 전망도,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내일 금요일 새벽 5시, 6시 전후로 발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입니다. 네.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몇이에요 지금? 메타는 여러분 시총이 지금 5위입니다. 5위. 실질적으로는 6위에요. 6위입니다. 왜냐면은 구글이 4위에요. 구글이. 예.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 지금 두 개로 나뉘잖아요. 구글이 전체 통합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엔비디아보다 한 단계 아래, 즉 4위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시총 6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시총 6위의 메타 실적만으로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까 마이너스 1%까지 빠졌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내일 발표되는 애들 누구예요?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와 시가총액 4위 구글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만약에 이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시장 참여자들의 잠시만요 여러분,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안겨다 준다라면, 실망감을 안겨다 준다라면은 나스닥 선물이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여러분.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급등이 나왔고, 메타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아니었습니다만은 컨센 상해가 나왔는데 급락이 나왔죠. 그죠? 시간에 의해서 10%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 MS 알파벳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숫자만 놓고 봤을 적에는 얘도 컨센서스 상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컨센 상해, 자 메타와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잘 보십시오. 잘 봐요.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음 분기, 이게 어제 기준이고 이게 오늘 기준이거든요. 발표하고 나서 이제 다음 분기, 다음 분기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그죠? 다음 분기 컨센서스 숫자는 일단 종전보다 살짝 올라갔어요. 살짝 올라갔죠. 근데 지난번 분기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맞습니까? 지난번 분기보다는 낮은 수치예요. 매출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요. 맞습니까?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면은 현재 기준으로 봅니다. 지난번 분기입니다.
네. 근데 현재 기준으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꽤 높게 잡혀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는 숫자가 살짝 쉬어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분기, 그죠? 2분기 실적인 거죠. 2분기 실적은 꽤나 높게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게 100% 유지가 된다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숫자가 바뀌긴 바뀌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꽤 높다 지금은. 꽤 높은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번에 숫자가 낮아져요. 낮아지고 다음 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높은데 전분기보다는 좀 낮은 상황. 맞죠? 예, 이런 게 있다. 요거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 재무부 QRA 국채 발행 계획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고 뭐 국채 얘기만 나오면 머리 아프다면서 아예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중요합니다. 왜? 미국 증시는 결국 유동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QRA 같은 경우에 저희 유료 회원님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자주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 분기 첫 달 말 전후로 발표가 됩니다. 네. 1월 말부터 2월 초, 4월 말부터 5월 초, 7월 말부터 8월 초,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나오거든요. 보통 1회에서 2회 정도에 걸쳐서 나와요. 문건들이 나오는데, 자, 이번에 나올 자료에서는 2분기와 3분기의 총 국채 발행 규모와 전체 국채 발행 얼마 할 것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만기, 국채는 만기가 있잖아요.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10년짜리 등등 만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별 국채 발행 규모, 발표 예정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연준은 지금 긴축을 하고 있고, 그죠?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 재무부는 정부는 재무부 즉 옐런 재무장관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채를 발행하면서. 왜? 세수로는 부족하다. 재정 적자니까. 돈 나갈 때가 많은데 세금만 걷어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맞죠? 이 정부가 발행하는 이 국채, 그걸 누가 사줘요, 여러분들? 민간도 사고 뭐 여러 기관도 사고 연준도 산단 말이에요. 연준도. 그죠? 네, 연준도 사요. 그 돈이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정부 지갑에 들어가면, 돈들이 정부 지갑에 들어가면 이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건 결국 시중으로, 민간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채 발행은 곧 유동성 증가 요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결국 이건 유동성 증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 1월 말에도 이제 QRA가 나왔었는데 그때의 결과는 뭐였냐면 순상환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순상환은 신규로 발행을 하는 것보다 상환하는 게 더 많다 라는 뜻이고요. 순발행은 어때요? 상환하는 것보다 발행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상환은 뭐다? 결국 유동성 감소. 발행이 많아야죠. 상환하는 것보다. 만기에 따른 상환보다 신규 발행이 많아야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반대로 순상환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다. 종전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이 실제로 QRA 제출 문건에 나와 있는 것을 캡처한 겁니다.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는 1월부터 3월 1분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4월부터 6월이죠. 2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총 순차입액이에요. 총 순차입액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네. 중장기 국채 순발행이랑 재정증권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단기, T빌 같은 거. 주로 이제 1년 미만짜리, 네. 중장기는 10년, 20년, 30년 되는 것들.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순차입이에요. 왜 차입이에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빚을 진다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순차입액이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차입액이 이거 두 개 더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거 1분기 때는 플러스죠, 이게. 여러분들. 1분기 때는 지금 재정증권 순발행액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주로 사용되는 거는 중장기 국채가 아니라 재정증권입니다. 왜냐면 만기가 짧은 것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좋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만기 짧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증권 순발행, 이게 순발행이냐 순상환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2분기 같은 경우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빨간색. 왜?
순차입은 지금 보시면 순차입이 중장기보다 적죠? 그죠, 여러분들? 적잖아요. 숫자가.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깎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즉, 그래서 재정증권 순발행액이 순상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 잘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1분기 때는 이게 7,600억 달러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2,020억 달러가 나오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분기에 비해서 총 순차입액도 많이 줄어들었을 뿐더러, 이 재정증권 순발행액도 1분기 때는 4,42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다. 2,450억 달러 마이너스다. 순상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4월달부터 연준의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 미국의 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는 세금 납부. 세금 납부야 뭐 이거 단기적 관점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T빌. T빌 순상환 규모가 역대급이다. 순상환이라는 것은 신규 국채 발행액보다 기보유 만기 국채 상환액이 클 경우에 이걸 이제 순상환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순상환이라고 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중요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T빌 발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자, 우선 재정증권을 순상환을 한다. 단기 국채들을 순상환을 한다. 순상환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주로 T빌, 단기물, T빌 아니면 영래포에 투자하는 MMF 자금 있어요. MMF라는 건 뭐냐면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얘네들이 주로 국채라든지 어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MMF는 T빌 아니면은 영래포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영래포는 연준이 그 민간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자를 주면서. 연준은 돈 많은데 왜 빌려요?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준이 야, 내가 이자 줄 테니까는 너희 나한테 투자해. 그러면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준에 돈을 맡기겠죠. 그럼 유동성이 흡수가 된다고. 긴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어찌됐건 그래서 이 MMF는 T빌 아니면 영래포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T빌 발행이 급격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MMF는 어디로 투자를 합니까? 자연스럽게 영래포로 몰리는 거예요. 영래포 잔고가 증가하겠죠. 영래포는 채권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자, 영래포 잔고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MMF가 영래포에 돈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금을 찾겠죠. 그죠? 네, 예금을 찾아가지고 영래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 예금이 어디 있었어요?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죠. 이 은행 예치해놓은 돈이잖아요. 네. 지준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영래포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준금을 예금 찾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영래포로 투자가 몰리면, 즉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수요가 많아진다. 자, 채권 쪽에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채권에서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즉 영래포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돈은 계속 영래포 금리를 먹으려고 MMF 자금은 계속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래포 잔고 증가는 곧 시중 유동성 감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2019년도에 9월달에 연준이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단기 자금 시장 금리가 영래포 금리 같은 거 있죠. 이런 단기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머니마켓 사태라고 하는데, 보통 머니마켓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다. 그 당시 뉴스 2019년 반복을 막아야 된다 라는 기사도 있었었죠. 네. 그때 정책금리 상단이 2.25에서 8%까지 급등을 했던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깜짝 놀랐죠, 시장이. 그래가지고 연준이 그 즉시 어떻게 해요? T빌 단기물 3천억 달러를 매입을 해서 긴급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이 안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연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깜짝 놀라는 거를
시장에 충격 가는 거를 원치 않아요. 연준은. 때문에 QT 감속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서? FOMC 회의에서. 자, 5월 2일 날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5월 2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3시 30분에는 파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QT 감속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파월이 fairly soon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얘기를 했을까? 2월 달에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를 연준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긴축 시즌이, 그러니까 지금은 QT 시즌이고 분명히 긴축 시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금리가 5%대고 지금.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유동성이 말라서 시장에 어떤 충격,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얘네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걸 막고자 하는 것도, 그걸 막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연준의 역할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연준이 QT를 한다라는 거는, 자,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번 달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미국채, 만기 돌아오는 게 1,000억이다.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다. 근데 QT라는 건 뭐냐면 이 상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상한선. 나 그냥 30%까지만 할게. 그러면은 1,000억 중에서 30%까지만 어떻게 합니까? 30%까지만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70%, 700억은 그냥 상환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양적 완화라는 건 무제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을 하죠. 단기물을 매입을 해서 만기가 되면은 재무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자도 받고 하죠. 원금과 이자 회수합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해서 또 국채를 또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 하는 거죠. 시중에 돈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QT는 뭐예요? 그 상환되는 걸 100% 다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거라고. 일부만. 그러니까 예전 종전 대비 유동성이 규모가 조금씩,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긴 풀려요. 재투자를 하니까. 네. 풀리긴 풀려요. 계속 풀리긴 풀리는데 예전에 이만큼 공급되던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이게 바로 QT란 말이에요. 네. 이게 QT예요. 대표님, 근데 긴축을 할 거면 아예 재투자를 안 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다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상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은 시장이 충격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QT를 점진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시장이 갑자기 확 마르지 않게끔, 유동성이 마르지 않게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2월 달에는, 2분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유동성 축소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급한 거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5월 달에, 마침 지난 3월 달 FOMC 회의에서도 QT 감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페어리 순위를 했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QT 언급을 안 한다. 그러면 시장 급락이죠. 네. 그럼 시장은 급락하는 거예요. 야씨 뭐야? 야 너 페어리 순위라며 QT 얘기한다며 해놓고서 안 해. 안 하거나 혹은 QT 감속 규모가 시장의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뭐 시장 박살나는 겁니다. 왜? 2분기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 재무부도 지금 순상환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상황에 연준까지도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시장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QRA랑 QRA에서도 QRA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QRA 이벤트랑 그리고 요거 FOMC 정말 중요하다. 자, 요거 제가 매일 말씀드린 부분이죠. 부정적으로 변한 매크로. 국채금리 4.6% 이상 돌파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일부 연준위원들 매파적 발언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2분기 재정증권 순상환 유동성 감소 요인이고, 네, 동시에 영래포 잔고 증가, 네, 이거 유동성 감소죠, 이것도. 네, 이렇게.
그리고 2024년 금리나 컨센서스가 3회에서 1회, 1회 아니면 2회, 지금 1, 2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숫자가 왔다 갔다 하죠. 자, 다음은 이제 미국 지수 분석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 지난 3월달부터 제가 쇼쇼쇼 말씀을 드렸고, 결국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적중했고, 나스닥 60일선 이탈도 본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적중을 했고, 그죠? 그리고 지난주 19일, 그리고 주말, 네, 제가 지수 찐바닥이다. 찐바닥 가능성 높다. 다음 주 급반등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적중을 했고, 자, 나스닥은 월요일 1.5%, 화요일 1.7% 최대 급반등이 나왔죠. 제대로 적중을 했고, 지려버렸죠, 정말. 제 시황 적중률은,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도 맞출 수는 없어요. 이러다가 또 언젠가 틀리겠죠. 네. 그죠? 틀리면은 제가 틀리기만을 기다렸던 일부 또 키보드 워리어 안티분들이 또 뭐라 할 수 있어요. 네. 맞출 때는 가만히 있다가 틀리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틀려내 하면서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없기를 바라지만. 네. 자, 아무튼 제가 100%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적중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자료를 항상 남겨놓죠. 영상으로. 그죠? 네. 그래서 시황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서 이렇게 이번 달에 4월 달에 지수가 급락을 했잖아요.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빠지면 수익 내기 어려운데 해외 선물은 방향성만 잘 잡으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4월 달에 큰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월 단위 수익입니다. 이거는. 예. 마이크로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마이크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식 리딩 기준으로 만약에 롱 포지션 하나를 잡아라.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롱 포지션 하나 사인 나왔을 때 2배수, 3배수, 4배수, 많게는 10배수 이상 각자 투자 자산에 맞게끔 배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는 이건 1배수입니다. 1배수. 네, 이건 1배수로 하는 거고, 자, 2배수로 하신 분들은 누적 수익률이 지금 꽤 이미 8월달, 지금 4월달 같은 경우에 2배수로 하신 분들은 800만원, 3배수 하신 분들은 1200만원 수익을 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22년 10월부터 지금 24년 4월까지 꾸준히 공신 리딩대로 따르셨다면은 누적 수익이 지금 2,900만원인데 2배수, 2배수로 하셨으면은 이게 거의 6천만 가깝게 되는 거고 10배수로 하셨으면은 2억 9천 되신 거고 그죠? 자,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주식 투자보다도 훨씬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해외 선물에서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매월 수익이 날 수만 없는데 가끔씩 슬럼프도 겪기도 하고요. 합니다만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큰 수익이면은 분명하다. 자, 어제 나스닥과 다우, S&P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어제 마감 브리핑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틀 연속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쉬어갈 수 있다. 역시나 적중을 했죠. 다우는 20선 저항, 나스닥 111선 저항, S&P 60선 저항을 받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왜? 지금 PC, 코어 PC 전년 동기 대비 컨센서스 부합만 나와도 호재다. 내일 발표 나오죠. 그리고 FOMC 회의 5월 2일 새벽 3시 QT 감소 언급 기대감이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급락이겠습니다만 일단 기대감은 있잖아요. 보통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미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걸 인지하고 있는 투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기대감이 있으면 미리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 미증시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긴 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어떤 이런 매크로적인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체크한다면은 아직은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거는 기술적 일봉 패턴 분석인데요. 화면 잠깐 봐주십시오. 자, 나스닥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살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낙폭과대. 낙폭과대. 제 기준으로 낙폭과대 진입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주가가 나스닥 100 지수가 이 살색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그걸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식은 뭐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한 금융위기 이후부터 볼게요. 자, 살색 구간 보겠습니다. 처음에 10선까지 반등 나오고 급락이 나왔다가 저점 깨졌죠. 깨졌다가 21선 돌파 나오네요. 자, 21선 돌파 나왔고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21선 돌파 나오지. 21선이 연두색입니다. 여기도
살색 들어가더니 21선. 여기도 21선 들어가죠. 자, 21선까지 지금 100%입니다. 쭉 보겠습니다. 여기도 21선 가죠. 100%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꽤 많이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면서 여기도 반등 나오면서 21선 가죠. 자, 여기서는 처음에 11선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빠져서 11선 돌파, 그 다음에 쌍바닥 찍고 결국 21선 돌파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여기서도 한 번에 21선 돌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격이 되게 많이 벌어지면은 쌍바닥,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빠져서 121선도 강했다 그러면은 20선과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반등 나왔다가 쌍바닥을 찍고 20선을 가던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하락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21선을 가던지 그렇게 지금 나뉘죠. 패턴이.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때는 처음으로 21선 못 갔네요.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살짝 못 미치고 그냥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2012년도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딱 한 번 미스 났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살색 구간에 들어가서 첫 반등 구간에서의 21선 돌파 여부입니다. 그걸 이제 말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또 볼게요. 자, 여기도 한 번에 20선, 여기도 한 번에 20선 가죠. 여기도 한 번에 20선 가죠. 여기도 한 번에 20선. 자, 여기 빠졌고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선 찍고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 20선. 지금 첫 반등에서 20선 돌파 못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반등 나오고 쌍바닥 찍고 20선. 그쵸? 찍죠? 20선 돌파 나오죠? 분명히. 보세요. 여기. 네. 이 정도면 살짝 못 미치긴 했는데, 돌파 시도. 그러니까 무조건 돌파가 아니라, 돌파 시도가 나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돌파 시도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21선 바로 밑에 61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돌파 시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보면 어떻다? 쌍바닥 찍은 다음에 21선 넘어갔죠. 네. 크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도 한 번에 20선 넘겼고요. 대부분은 한 번에 넘깁니다.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반등 나왔다가 10선 돌파 나오고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 20선 돌파 나오죠. 네, 돌파 시도 나오죠. 돌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018년 무역전쟁. 무역전쟁 때. 자, 과매도 들어갔죠. 10선까지 갔다가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과매도에서 20선 찍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돌파해서 20선까지 못 가고 되밀렸던 케이스는 보면 어떻습니까? 두 번이에요, 두 번. 두 번.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그 뭐예요? 원웨이로 20선을 가든지 아니면은 살짝 쌍바닥 주고서 20선을 가든지. 그게 지금 나머지 다 패턴이죠. 여기서도 20선 가고요. 여기서도 20선 한 번에 가죠. 원웨이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네, 의외로 많죠? 원웨이가. 이거 이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도 딱 이때부터 과매도 들어갔어요. 한 번에 20선 갑니다. 그죠? 한 번에. 네. 이때도 보시면 20선 가죠? 이때도 한 번에 20선 갑니다. 찍죠? 20선 찍고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비슷하죠, 약간. 급반등 나왔고, 갭상승 음봉 나왔다가 다음날 갭상승 하면서 20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 네. 여기도 20선, 여기도 쌍바닥이죠?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쌍바닥 찍고 20선 돌파.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원웨이 아니면은 쌍바닥. 네. 원웨이 아니면 쌍바닥입니다. 이때도 쌍바닥이죠. 돌파 나왔다가, 10선 밑으로 빠졌다가, 쌍바닥 찍고 20선 돌파. 패턴이 똑같습니다. 거의.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될 때입니다.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하지만, 첫 반등에서 20선 돌파했다가 빠졌어요. 그쵸? 네. 확률 진짜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완전 역배열일 때입니다. 네, 완전 역배열이면서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할 때, 요건 이제 무시할게요, 요거는. 완전 역배열에서 이미 빠지고 있을 때 과매도 뜬 거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뭐 본다라고 하면은 처음엔 11선 돌파 나오죠. 그죠? 여기 또 11선 돌파 나왔다가, 쌍바닥 찍고 21선 돌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과매도 찍고서,
또 지금 21선 돌파 나옵니다. 확률이 진짜 높죠? 여기도 보시면 역별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다가 20선 돌파 찍고 빠지죠. 21선 찍고. 신기하죠, 여러분? 딱 찍고 빠지잖아요. 찍고 쭉 빠졌고, 여기도 20선 찍고 빠지고, 또 괌에도 벗어났다가 괌에도 찍고서 또 20선 또 찍고. 네. 여기서도 20선 쌍바닥 찍고서 20선 찍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작년이죠? 빠지고 20선 찍고 빠지고 10선 돌파 쌍바닥 20선 여기서는 빠지고 한 번에 원웨이. 자, 그리고 지금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사례 분석 결과 여기서 원웨이로 20선을 가든지 아니면은 쌍바닥을 찍고 급락을 했다가 가든지. 근데 오늘 이미 메타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오늘 개파라 출발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파라 출발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네. 높으면은, 자,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한 1%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0.95%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초가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0.95%면은 시초가가 17,360이에요. 17,360.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대로면.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이미 어때요? 쌍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지. 물론 여기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시작하면은 쌍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뭐가 있다고요? PC가 예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제 예상대로 여기서 호재가 나와준다라면, 그러면은 제가 볼 적에는 20선 원웨이다. 11선 살짝, 그러니까 쌍바닥, 아주 약한 쌍바닥 살짝 찍고서 21선 원웨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오늘 밤 기준으로 보면요. 내일까지 볼게요. 내일까지 보게 되면은 21선에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원웨이로 올라가주면은 꽤나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가능성입니다. 100%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가능성이다. 자, 다음으로는 주봉 패턴입니다. 네. 자, 일봉 패턴 분석. 일봉, 괌에도 분석, 괌에도 패턴 분석 결과, 20선 돌파 시도 가능성, 농후, 네. 그죠? 쌍바닥 아니면 원웨이, 네. 급등 가능성, 쌍바닥 아니면 원웨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주봉 패턴 볼 겁니다. 자, 주봉 패턴도 마찬가지 제가 만든 시그널인데요. 보시면은 현재 나스닥 100지수를 보게 되면 빨간색 시그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봉이죠. 자, 그럼 과거에 빨간색 시그널 나오고서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왔을 때, 빨간색 다음에 양봉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이후 다음 양봉이 나오고서 급등. 빨간색 이때 양봉이 나오면서 그냥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자, 빨간색 양봉 역시나 상승. 자, 빨간색 나오고서 양봉 나오고 또 상승. 그죠? 자, 그리고 작년에도 빨간색 양봉 상승, 빨간색 양봉 상승. 즉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내일까지죠. 내일 기준으로 빨간색이 이쁘게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도 상승이야, 확률상. 자, 그 전에도 볼까요? 자, 빨간색 양봉 상승. 다음 주 올라갔죠.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죠? 꼬리 달렸죠? 네. 자, 빨간색 양봉 상승, 빨간색 양봉 상승, 빨간색 양봉 상승. 100%죠 지금. 신기하죠? 사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물론 모든 투자자들이 뭐 사례 분석을 한다고 해서 저와 똑같은 알고리즘의 이런 시그널을 만들지 못하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해오던 게 이거였기 때문에 잘합니다. 패턴 분석 좋아하고 알고리즘 만드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 패턴 분석 결과, 네, 이번 주 금요일 기준 주봉 양봉 매이듯이 다음 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죠? 네. 결과 이번 주 금요일 기준 그냥 주봉이죠. 이번 주
주봉 양봉 매이듯이 다음 주 추가 상승 가능성 농후 이렇게 할게요. 네, 농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민시가 과연 여기서 죽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4월 말 주가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결과 안 좋게 나왔다. 4월달 지금 다음 주에 반등이 없이 오히려 급락을 하면서 마감했다. 그러면 이제 5월달에도 흐름이 꽤나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 지수를 보면서 잡아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